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5월 4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책입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에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지 정확히 60일 만입니다. 김호수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 때 차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4명이 추천됐을 때 청와대에 낙점이 있을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은 박범계 장관의 제청입니다만 말입니다. 청와대의 주문은 이렇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벌써 3년 하는 겁니까? 과연 권력은 검찰의 힘을 얼마나 더 빼야 만족할까요? 과거 권력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권력의 호위무사였습니다. 그들은 대통령 측근의 부패 사건을 직면하곤 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 권력 말기에는 늘 대통령 아들들이나 대통령의 형들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의 부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김호수에게는 그보다는 그동안 멈췄었거나 미봉했거나 흐지부지되고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가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예컨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라이브 옵티머스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 검찰이 진면목을 보여줄 사건은 아직 많습니다. 자, 다른 문제 짓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민주당 새당 대표에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는 당명 빼고 모두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지금 민주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 관심을 가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신문이 일면 하단에 아주 작게 이 뉴스를 취급했습니다. 명색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선출됐는데 말입니다. 난파선이 선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거대 권력의 전단을 이끄는 사령관이 될 것인가?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언론은 강성 친문 최고위원들이 포진한 민주당에 그나마 송 대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작 제가 놀랐던 것은 문 대통령의 영상 연설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강한 것은 국민과 함께 울고 웃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 속에 있었고 국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왔다. 억압을 이기며 민주주의 인권을 지켜냈고 특권과 반칙을 뚫고 공정경제로 나아갔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듣다가 혼란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아침 조간신문은 이 연설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민주당이 강한 것은 국민과 함께 울고 웃어왔기 때문이다. 과연 그들은 국민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까? 만약 함께 울고 웃었다면 스스로를 대깨문으로 부르는 친문뿐이었을 겁니다. 국민을 철저히 편을 갈랐습니다. 권력이 그 편을 가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서울과 시골, 심지어 강남과 강북으로 편을 갈랐다면 문 정권이 편을 가르는 기준은 딱 둘입니다. 하나는 이념, 또 하나는 어느 쪽이 다수냐. 전자는 문 정권이 친노조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후자의 여론은 징벌적 종부세 폭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 입에서 고작 3%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니 말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울고 웃었다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서민들을 궁지로 내몬 정권이 국민과 함께 울고 있었다면 도대체 그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노동 3법과 기업 규제 법률들을 밀어붙이면서 사상 최대 시름난으로 일자리를 없앤 정권이 과연 국민과 함께 울고 있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꺾어버린 권력이 어떻게 국민과 함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말입니다.
억압을 이기며 민주주의 인권을 지켜냈다. 누가 이 권력을 억압했는가요? 전직 대통령들에게 몇십 년씩 징역을 때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감히 억압할 수 있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상권에다가 방송까지 장악한 권력입니다. 권력 분립을 뿌리부터 파괴한 자가 누구입니까? 전 정권 때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보다 더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발언이 공개됐는데도 그는 아직 멀쩡합니다. 국회의장을 한 분이 국무총리를 한 나라, 힘으로 밀어붙여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는 등 국가의 틀을 제 마음대로 바꾸는 나라, 상권 분립을 철저히 파괴한 나라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하면 제 집 마당의 개가 앙천대소할 지경입니다. 인권을 파괴한 권력이 인권을 지켜냈다는 말은 소름이 돋습니다. 미국에서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인권을 두고 청문회를 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지금 문 정부는 대한민국의 인권보다 김정은이 신비를 건들까 봐서 노심초사하는 게 아닌가요? 당장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모욕죄로 기소위기에 처한 청년이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쓸데없는 프로그램에서 이 납득할 수 없는 비판이나 비난에도 참겠느냐는 질문에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건 제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문 대통령의 대답은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뚫고 공정경제로 나갔다. 저는 문 대통령이 공정을 거론하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권력이 공정이라는 절대 가치를 지켰다면 과연 2030 청년들이 이처럼 분노했을까요? 정말 공정했다고 자부한다면 이 말을 20대 청년들 앞에서 해보십시오. 이왕이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조국이 아직도 교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서울대에 가서 학생들 앞에서 말해 보십시오. 특권과 반칙을 휘두르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왜 20대가 등을 돌리는지 모르는가요? 국민의 이름으로 이익을 챙긴 자들은 모두 진보의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시 국민의 눈높이를 거론합니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았으면 포퓰리스트들이 늘 하는 대로 국민의 눈높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은 우리 당의 시대의 변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단히 혁신해 왔는지 묻고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 역사를 만들어낼 능력 있는 정당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디 별천지에 살다 오신 분입니까? 그가 한 연설의 끝은 정말 무섭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해 국민과 더불어 다시 뛰자. 이게 나라다운 나라라면 너무 비극적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함께 잘 사는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 자체로 선동입니다.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건 모두가 똑같이 비참해지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자, 다른 문제 짓겠습니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던 다보스 포럼이 올해는 8월에 개최지를 옮겨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이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국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냉전시대였는데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그리고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들로 나뉘었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이제 세계는 백신을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언론은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쓰고 있습니다. 작년 누적 확진자 수 1위로 방역에 실패했다는 미국은 백신을 가진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무려 40%에 도달했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7년 만에 가장 높은 6.4%입니다.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접종률이 50%에 육박합니다. IMF는 영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3%로 상향했습니다. IMF가 지난달 내놓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 그룹이 5.1%, 그리고 신흥개도국 그룹이 6.7%입니다.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그걸 짧게 요약했습니다.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보다 세계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이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는 것이죠. 백신을 가진 미국 경제의 나홀로 질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백신을 가지지 못한 나라 그룹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상향했습니다. 문정부는 1분기 GDP가 1.6% 성장한 것으로 나오자 환호작약하면서 자화자찬하기 바빴습니다. 홍남기가 앞장을 섰죠. 그런데 그 홍남기가 화이자 백신 국내 물량이 소진됐다는 뉴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화이자 백신 바닥 등의 표현으로 지나친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백신 접종은 당초 방역당국이 계획하고 구성한 범주와 일정에 준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일각이 거의 모든 언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금요일 한밤중에 녹화한 지난 방송도 가짜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토요일 아침 신문들 헤드라인도 모두 가짜뉴스가 됐습니다.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화이자가 바닥났다. 신문은 물량 부족으로 1차 집중이 중단됐으며 5월 중하순께 재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집중 동의서를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충남, 광주, 전남, 경남, 강원 등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언제 공급받을지 몰라 1차 집중은 차질을 빚게 됐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게 모두 가짜뉴스입니까? 당장 어제 KBS 뉴스도 화이자 집중 중단 현장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홍남기는 11월 집단 면역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면서 상반기 도입 물량 1,809만 회분 중에 화이자 백신이 40%인 약 700만 회분으로 일정 지연 없이 매주 정기적인 요일에 순차 도입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백신의 도입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고자 해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화이자 백신의 국내외 연구 결과 1차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90%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방역당국은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고령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1차 접종을 하고 후속 물량으로 2차 접종을 하도록 일정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홍 장관 하는 말과 언론이 보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홍남기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왜곡 전달되어 이 국민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는 것은 치열한 방역전 수행과 국민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에 날을 세웠습니다. 그 말이 맞는다면 정부가 사흘 전에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약 3주간 전국적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자제 또는 최소화하도록 지시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에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광역단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건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 간격이 3주로 짧다 보니 2차 접종 시기가 이달에 집중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쨌든 화이자 백신 잔여량이 충분하지 않아 1차 접종을 사실상 중단하고 2차 접종에만 물량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홍남기는 총리 대행으로 방역 문제까지 면피성 발언으로 정권이 호위무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아스트라제네카도 바닥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앙일보 어제 일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간당 1차 접종 올스톱 위기. 이 아스트라제네카도 남은 물량이 20만 회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이틀이면 소진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결국 화이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1차 접종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고 썼습니다. 5월 1일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는 총 183만 명으로 도입 물량의 91.2%를 소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물량은 16만 6천 회분인데 국산 특수주사기를 사용해도 20만 명분에 불과하니 당장 오는 14일부터는 2차 접종이 시작되니 1차 접종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일 이전에 대규모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1차 접종은 물론 2차 접종에도 차질을 빚을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4월까지 300만 명 접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2차 접종분을 앞당겨 1차 접종을 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4월까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은 차질이 없다는 것을 장담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특별 방역점검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바로 언론의 백신 가문 보도 때문에 연 겁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 그 보고대로라면 언론의 보도는 모두 기우였습니다. 문 대통령도 홍남기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백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노력을 강화해 달라.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백신별 도입 물량을 1차 접종과 2차 접종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그 치밀한 계획이란 게 이런 백신 가뭄, 백신 공백인가요? 이제 미국에 가서 백신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은 편하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말입니다. 어쨌든 어제 신문에는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만리장성을 노 마스크로 가장 매운 중국의 사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옆에는 4월 30일 저녁 을지로 3가 5개 영업을 하는 골목길을 찍은 사진이 실렸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현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다루고 싶은 뉴스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진해운을 파산시키면서 컨테이너는 밀려드는데 배가 없어 부산항이 마비되고 있다는 뉴스는 사실 정신이 잘못된 판단이 만든 현장입니다. 내일을 모르고 결정한 한진해운 파산이었습니다. 6070들도 한탕을 노려 코인에 대거 몰려들고 있다는 뉴스는 정부가 실책을 범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이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 오늘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북한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것을 일면에 올렸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일면은 적자로 돌아선 공기업이 4년새 8개에서 18개로 는 것을 다뤘습니다. 그 역시 미래세대의 짐입니다. 정치는 그 미래세대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과거에 매달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공멸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식이었습니다.